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국세를 진행을 할게요. 그 1장 66쪽이네요.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뭐 한 문제 출제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요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재산세하고 좀 관련돼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일단은 재산세가 과세된 것 중에서 별종주예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주택 이것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부동산만 살라고 그러니까 너 갖고 있어도 고통이다. 살 때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갖고 있어도 세금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근데 좀 많이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완화를 시켜갖고 그렇게 이제 세금이 많은 세금은 아닌데 그래도 이걸 없애면은 이제 부자 증세 요런 부자 감세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세하는 걸 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부자이신 분들 한 0.5% 정도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그 의의를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큰 것들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세금을 내게 만들, 더 많이 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가격이 안정이 될까요?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래, 그 다음에 보유. 그럼 우리 거래할 때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거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또 보유는 뭐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국가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적으로 이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 거래 안 하면 이거는 하나도 안 거치는 거죠. 그런 거래를 안 해도 어디 갖고만 있으면 세금을 계속 내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세금이 부담이 많이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거래세를 올리고 보유세를 내리는 방법. 둘 다 올리면은 조세 저항이 심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그래서 참여정부 같은 데서 이제 요런 정책을 좀 썼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세도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완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6억 이하는 1%잖아요. 일반 부동산을 사면은 4%인데 주택은 1%를 사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주택 가격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게 국가에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주택 가격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에 거품이 빠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대출할 때 좀 어렵게 까다롭게 원리금 균등 상환 식으로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이제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세금을요 거래세를 완화를 하고 보유세를 강화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요 거래세도 올렸고 보유세도 올린 이런 상황이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 2017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많이 해줬다가 나중에 대출 가격 밑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은행이 문제가 되면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유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종합부동산세라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서도 걱정이에요. 지금
당장 사고 싶어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너무 저걸 낼려니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이게 국세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이렇게 해놨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로서 보유세이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총 자산의 거의 7, 80%는 부동산에 있잖아요, 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죠. 이게 여러분이 이거 많이 갖고 있으면 당신 많이 갖고 세금 많이 부과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좀 부동산을 좀 더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일단은 고액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고통을 주겠다. 그렇죠? 고통을 주고, 그러면 많이 갖고 있으면 고통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갖고 있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성격이 있는데요. 거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국세다. 당연히 국가가 과세하니까 국세고요. 그 다음에 보통세, 일반 경비에 충당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 보통세가 되겠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를 하면 되니까 보유세,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수익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주택, 거기 나와 있네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뭐 이거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에서 말한 주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로 안에 별장은 제외예요. 별장은 제외. 별장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다. 그럼 별장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부세 과세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세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세대라는 용어가 이제 나와요. 1세대. 1세대.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등록상에서 1세대라는 얘기, 세대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대주. 들어보시는데 그 주민등록은 조금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 가면 1세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1세대 개념을 여기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정확히 보기가 좀 힘들으니까 여기서 정확히 보도록 할게요. 그 세대 한번 보면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러면 이제 주택 및 그 토지 소유자, 이건 진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일단 그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어요. 거주자, 편하게 먼저 생각을 하실 때 뭔가 하면요, 국내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거주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으면 비거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거주자, 비거주자.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한 6개월, 한 3개월 살다가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2달 있어.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면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2달 비거주자네? 그러면 1년 있다 가면 이제 그 차이를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큰 틀부터 거주자는 국내에 살고 있으면 뭐다? 거주자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살고 있지 않으면 비거주자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명확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국적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국적, 한국 국적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면요 거주자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주소는 없는데 거소 신고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를 신고한 경우가 있어요. 그 기간이 또는 183일 이상의 기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봐요. 거주자로 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6개월을 요거 183일로 해놨어요. 6개월 이상 거소 신고, 생활의 근거지를 신고를 해놓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고 그리고 183일 미만 거소를 둔 차. 주소가 없으면서 뭐도 없어. 거소도 없다.
183일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비거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는가 보면요. 우리 소득세에서는 개인이 돈을 벌면은요. 개인이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거에 이런 거 있죠. 유명한 배우들 아니면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공연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돈을 무진장이 많이 벌어가요. 또 외국의 스타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에 광고 촬영을 해갖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구별을 나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구별 실익은요. 그러면 거주자는 어떤가 보면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국내외 모든 소득.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이제 우리 뭐 이런 경우 있네요. 요새 이제 여자 골프 선수들이 워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외국 대회 가끔가다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자들은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국내외의 모든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벌은 소득과 또 외국에 가서 그렇죠? 벌은 소득을 대해서 다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박인비 선수가 잘하고 있죠. 박인비 선수가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지금 미국에서 있으니까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취업 이민 이런 식이 돼 있을 것 같아. 거의요. 취업 비자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소 없죠. 그러면 취업 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근거지를 두지 않고 와서 있지만 얼마 안 있다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국내 우리나라에 와서 발생한 소득, 우리나라에는 뭐 광고 찍는 거 있죠. 또 우리나라 대회 가끔가다 출전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별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아서 벌어 남는 거에 대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외국 거를 샀다가 팔아서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세금을 내야 돼요. 뭐기 때문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럼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지네 나라에서 제가 사서 팔아서 남든 손해를 보든 신경 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것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 거소 이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무제한. 그냥 국내외 따질 거 없이 여기서 근데 이것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그리고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1세대라고 얘기를 할 때 소득세에서는요. 무조건 여기만 거주자만 1세대가 돼요. 거주자만. 그럼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1세대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소득세법에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과세가 안 돼요. 안 돼. 2년 이상 갖고 있다. 그런데 내 친척이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어. 우리나라 근거지도 없어. 친척이 돈 좀 여유 있다고 좀 하나 사달래. 그래서 샀어. 샀다가 많이 남았어. 이럴 때는 양도세 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뭐예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1세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세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소득세에서는 1세대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득세법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에 사는 분이 우리나라에 주소 전혀 없는
하다못해 우리나라 국적도 안 갖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땅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여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면 이민 간 분들 있잖아요. 여기다 부동산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거주자도 1세대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뭐 때문에 중요한가 보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일 때 공제되는 게 많아요. 주택에 대해서. 근데 비거주자도 그것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비거주자도 해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를 볼 때 좀 깊은 부분인데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 공부할 때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1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1세대로 보겠다. 비거주자도 1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요거는 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볼 소득세에서 볼 내용이니까 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세대인데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뭐래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약 또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지도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1세대 개념은요, 본인이 있다. 본인이 한 명이 누군가가 하면 이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가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단 1세대가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가 돼요. 1세대가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어도. 뭔가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 주택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만약에 이래서 다 따로 살고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 따로 살고 있다. 이럴 때 1세대 각각 1세대 1주택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다. 주민등록 다 분리를 해놨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부부지간이죠. 부부지간이면 부부는 암만 세대를 분리를 해놓고 별쇼를 다 해도 혼인관계가, 서류상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라면 그때는 동일한 세대가 돼요. 동일한 세대가 되고, 근데 이 자식은 자식이 가서 배우자가 생겼으면 여기도 1세대가 되니까 1세대 1주택이 돼요. 근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 그러면 1세대가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거에서 이거 있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래요? 이 자식이 30세 이상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 부부지간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주택 하나 있어. 근데 자식이 군대가 있어. 근데 주택을 하나 걔 이름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거. 나도 갖고 있고 자식도 주택 갖고 있죠?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거. 뭐가 안 됐기 때문에. 30세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설사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혼 사별을 했다면 결혼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이제 국가에서 뭐 저기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뭐 1인 뭐 저기에 40 뭐 몇만 원 이런 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그런 규모일 때 그런 걸 벌다면 혼자 살아도 1세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자식이 30살도 안 넘었는데 한 25살인데 지가 돈을 잘 벌어서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벌어. 그러면 얘도 1세대 1주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 중에서 이럴 수 있죠. 돈 잘 벌어. 그럼 걔 집 사도 돼. 30세가 안 됐어도 1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뭐래요?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
미성년자는 돈을 암만 많이 벌어도 1세대가 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도요. 저기가 되는 경우 있죠.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부모가 다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 할 수 없이 미성년자도 1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그 예외 빼놓고 이 돈을 많이 벌어서는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래요. 여기에서 본인으로 봤을 때 여기에 부모 있잖아요. 여기 부모. 네? 그리고 또 형제자매 여기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형제자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까지는 포함하는 거예요. 배우자 포함이니까 여기에 형제자매. 그렇죠? 또 여기도 형제자매.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같은 집에서 다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1세대예요. 전부 다 1세대예요. 그런데 아이고 육촌 동생이 와 있어. 육촌 동생이 같이 살고 있어. 이거는 아니야. 같이 살아도요. 왜? 뭐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근데 배우자의 부모라든지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같이 살고 있으면 전부 다 뭐다? 1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이 세법에서 1세대는요. 너무 다 따로 살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따로 살아야지만 좋아요.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득이 없어, 득이. 왜? 부모도 집 한 채 있어. 나도 하나 있어. 그럼 뭐가 돼요? 1세대 2주택이야. 근데 따로 살고 있으면은 아버지 집 하나, 나도 하나 있어. 그러면 아버지 배우자 있잖아요. 1세대가 되잖아요. 여기도 1세대가 돼.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모시고 살고 있으면 1세대 뭐가 돼? 2주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남은 있어도 되는 형제 자매까지 같이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다면 같은 1세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공시가격.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가격, 토지 가격이 있죠. 개별 공시가 있죠. 주택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말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에서 본 거와 같이 당연히 6월 1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국세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런데 법인일 경우는 뭘까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그 정도 하고만 봐주시면 지금 되겠고요. 과세 구분 및 세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번을 볼까요? 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 근데 두 번째 보면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내용은 이거래요. 법 조문을 뭐 안 만들어도 굳이 안 만들어놔도 될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 우리 토지 있잖아요. 토지 재산세 한번 잠깐 복습할게요. 토지, 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또 선박 항공기가 있죠. 근데 이 토지를 과세할 때는 이렇게 했죠. 분리과세 되는 거 있었죠. 1000분의 0.7 분리과세 되는 거, 또 별도 합산 과세 되는 거, 종합 합산 과세 되는 거 있었죠. 그 별도 합산 되는 게 있고 또 종합 합산 되는 게 있어요. 종합 합산 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이 있었죠. 이게 일단은 재산세가 과세가 됐다. 재산세가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것은요. 이거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될 수 있다예요. 왜 과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요. 과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 이거는 80억 초과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개인이 80억 초과분. 종합합산은 5억 초과분. 주택은 6억 초과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는 80억 따질 때는요.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한 개인이 부부간에 합산 안 하고 넘을 때. 이럴 때. 그러면 별도 합산에 80억 가지려면요. 한 2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어도 안 돼. 그럼 낼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초과분인데만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있죠. 1000분의 0.7이나 1000분의 2나 1000분의 40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1000억을 갖고 있어도 1000억원치 갖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라는 거예요. 또 건축물 선박 한 공기 갖고 있다도 종부세 내지 않는다. 오로지 3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 종, 주. 그것도 금액이 얼마야? 80억, 5억, 6억을 초과할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건 뭔가 보면요. 요 두 개, 요거 두 개를 합한 걸 뭐예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하면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별, 종, 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은요. 별, 종, 주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등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아주 재미있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만 공부를 하시면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산세에서 비과세 되는 거 다 그대로 여기도 비과세.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절대로 종부세 과세될 수 없잖아요. 그럼 재산세가 면제가 되면 종부세는 당연히 뭐예요?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과세. 그러면 납세의무자는요? 납세의무자는 거기가 뭐라고 돼 있나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차 돼 있어요. 그럼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는데 우리 주택은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뭐가 있는가 보면요. 그 주택을요. 개인별 다 양도소득세로 개인별 과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면요. 만약에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이런 주택이 있어요. 12억 원인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12억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 갖고 있다. 혼자 갖고 있으면 12억 초과되는, 6억 초과되는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2억 중에서 6억을 뺀, 6억을 넘는 부분 6억이죠. 6억에서 종부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 뭐 그냥 배우자 공동명의로 해놨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놨다, 이럴 경우에는 갑은 얼마나치 갖고 있는 거야? 6억 원어치 갖고 있네. 을 얼마나치? 6억짜리. 갑, 너 6억 초과분 있어? 없어. 을, 너도 6억 초과분 없어. 그럼 종부세 안 내요. 이게 뭐예요? 탈세 아니죠, 이건? 여러분이 부부 공동 소유로 좀 주택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부부 공동 소유로 해놓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 혼자 갖고 있으니까 둘이서 갖고 있었으면 뭐 했는데 세금 안 냈는데 혼자 갖고 세금 내 억울하다라는 거죠. 억울해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이 과세 표준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보시면은 과세 표준의 1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지금 납세의무자 별로죠. 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재산세 배우실 때 그랬죠. 요거는 같은 시군구에 있는 것만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국에, 내 빌딩이 전국에 한 5개 있다. 그러면 그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국 거. 재산세에서는 주택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시군구 안에 있어도 합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국 걸 합한다. 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국세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그래서 합한 금액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전국 거를 합한 거. 거기 근데 가로 안에 이거 보시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혼자 갖고 있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여기 다른 사람, 배우자도 주택이 없어. 이 사람도 다른 데 주택도 없어.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뭐라고 그랬나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나가 먼저 볼까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갑이 혼자 갖고 있으면 이거를 부부지간에 공동 갖고 있으면 6억 초과분만 따지면 되는데 혼자 갖고 있을 때는 3억을 먼저 빼내. 12억에서
1세대 1주택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3억을 먼저 빼. 그러고 나서 6억 초과분이에요. 그럼 6억 초과분이니까 얼마예요? 3억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 쓰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6억 초과분이 아니라 결론은 뭐가 돼요? 9억 초과분이 돼버리긴 해.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뭐라고? 9억 초과분이에요. 1세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가면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잖아요. 이걸 1세대 1주택으로 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요, 1세대 1주택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 이때를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는? 종부세에서는.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 뭐다?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보군요. 이렇게 3억을 한 번 더 빼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 사람들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 중에서 땅값이 올라갈까 봐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학군 때문에 옛날에 이사 갔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집값은 당연히 굉장히 올라갔는데 더 이상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어. 친구들 다 그 동네에 있고 애들도 거기다 다 터 잡고 있어갖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괜히 없던 종부세 만들어 놓고 세금이나 왕창 내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또 나이도 들었어. 정년퇴직해서 재산세 낼 돈도 거의 없어. 이런 분들 때문에 뭐를 해주는 거야 보면요. 요런 공제, 그걸 기초공제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3억 빼주는 거. 그 다음에 고령자 공제를 해줘. 이럴 경우에. 뭐만?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 고령자 공제를 해줘요. 주택을 혼자 갖고 있을 때. 한 주택만을 투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를 또 해준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다시요.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초공제 해줘요. 또 고령자 공제 60세를 넘잖아요. 60세를 넘으면 10%, 20%, 30%를 해줘. 또 고령자 공제점 장기 보유는 5년 이상을 갖고 있다. 팔면 뭐를 해준다?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다. 20%, 40%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한 명만이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국의 주택을 다 합하는데 그거는 제가 잠깐 한번 요거 있잖아요. 만약에 12억짜리 혼자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떠냐? 12억에서 3억을 빼고 다시 6억 초과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80%를 곱해 사실은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보군요. 재산세에서 보셨던 거 있죠.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래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80%예요. 재산세는 60%, 70% 그랬었죠. 60%, 70% 그랬었는데 여기는 전부 다 80%다. 다른 것도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기고장은 여기서만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고장. 이것은 어디서만? 주택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택만이라는 거예요. 주택만 된다. 보시고 뭐 깊은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택이 2개 있는데 요번에 내가 뭐를 하냐면 건축업을 하는데 다세대 주택을 하나 졌어요. 다세대 주택 한 8세대를 져서 분양을 하려고 사업이 하나 먹고 사는 거. 내 집 2채 있고. 그러면 이번에 짓는 것은 뭐예요? 분양할 목적이죠. 그런데 안 팔리고 있어. 그럼 나는 집이 10채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보면 합산 배제 주택이다 그래요. 합산 배제 주택. 그 내용이 거기에 지금 68쪽 하단에 2번에 있네요. 거기에 이런 얘기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채가 있고 미분양 주택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2주택만 갖고 종부세 계산해라. 8세대 미분양된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또 사원용 주택, 이제 요런 것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세율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고요. 세율 그런 거는 뭐 이걸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기초공제,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도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를 보는 건 뭐냐면요, 종부세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빌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빌딩이 80억이 넘는다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내가 7월 달에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요. 그 다음에 또 9월 달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로 재산세를 내요. 그리고 12월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그때까지는 또 뭐를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아, 이 건축물은 한 번만 내면 끝인데 토지는 재산세 내고 또 뭐를 내야 돼요? 종부세를 내야 돼. 그럼 뭐예요?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세 받았으면 끝났지. 또 뭐를 또 받아요? 종부세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과세라는 거죠. 이중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군요. 일단은 재산세를 다 받아요. 재산세를 받아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종합부동산세 받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미 100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낸 게 있죠. 낸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빼줘요. 그럼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원래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빼고 80만 원만 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런가 보냐? 이중 과세 조정. 그래요. 이중 과세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요. 재산세 일단 다 받아요. 근데 재산세를 10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를 내니까 80억 초과분, 즉 20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요. 그럼 20억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있겠죠. 20억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해서 20억에 대한 재산세 부분을 빼고 차액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기초공제나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는 어디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이중과세 조정, 뭐를 빼주겠다? 재산세를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빼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거기 보면 또 장기보유공제 표도 있네요. 69쪽의 하단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니까 또 장기보유공제 20, 40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리고 세부담의 상한 있죠. 세부담의 상한. 이 세부담의 상한 전부 다 150%예요. 150%. 1.5배.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기억하실 것은 뭐가 있는가 보면요.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3억, 6억을 기준으로 105, 110, 130하고 나머지 150이었었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뭐예요? 150%. 1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세부담의 상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부담 상한은요. 세부담, 재산세에서는 순수한 재산세만 갖고 따졌는데 여기는 총 세액 상당에 그래요. 총 세액 상당에. 그러면 이거는 뭔가 보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내년 시험 대비니까 16년에 종부세를 낼 때 2016년 종부세 낼 때는 뭔가 보면요. 종부세 낼 때는 2016년도에 내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있죠. 이거를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2015년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이게 여기에 150%다. 1.5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만약에 여기가 재산세를 1,000만 원 냈어요. 재산세 종부세 합해서 1,000만 원이에요. 2015년에 하나의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합한 게 1,000만 원이야. 근데 올해 계산을 하니까 2,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5를 넘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넘지를 못하니까 1,50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 나왔어도 얼마만 받아라? 1,500만 원만 받아라. 그 내용이지. 그 내용.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담 상환을 따질 때는 뭘로 따져라? 총세액 상당액으로 따져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요거예요. 요거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이중과세 조정 요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은 얼마죠? 전부 다 150%다라는 거. 전부 다 똑같아. 그거만 하시면은 전부 다 여기에 토지에 대한 과세도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는 거, 초과분에서 납세무가 있다는 거 나오고, 그 내용이 70쪽, 71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쪽, 71쪽에 그런 걸 똑같으니까, 순서가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72쪽에 보면요, 10번째 보면 뭐가 있나요? 부가징수. 지금 종부세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12월 15일까지 내야 되네요. 이 고지서 받으신 분은 그때까지 내야 돼요. 내셔야 된다. 12월 15일까지 한다. 그렇게 내고, 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고지서는 납부 기한 개시 얼마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도 할 수 있다? 신고 납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뭐 결정과 경정 뭐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물납 및 분납 있잖아요. 물납 및 분납, 그건 여러분이 보셨죠? 전주에 재산세 부분에서 총괄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도로만. 아,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종합부동산세는 계략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양도소득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